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말이 하는 복지, 말로 하는 복지, 말말복지, 복지인연구소의 김진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게 딱 시험 보기 일주일도 남지 않았네요. 오늘 일요일인데 주일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더 먼저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2019년에 실시했던 17회 사회복지 행정론입니다. 사회복지 행정론은 어떻게 보면 쉬운 영역인데 또 어떻게 보면 만점을 받기 어려운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라 그러면 현장에서 들었던 그런 용어들을 잘 접목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한두 문제는 더 맞출 수가 있는 영역이 행정론.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갓 졸업하는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동일한 수준에서 공부를 했을 때 유리한 과목이 행정론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내가 현장에서 들었던 내용들이 행정론 안에 녹아져 있구나. 그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현장에서 내가 들었던 것이 이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한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분들은 공부를 조금 덜 하더라도 그래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행정론이고, 행정론이 쉽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쉽다고는 하지만 이제 갓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행정론은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베이스를 깔고요, 행정론에 대해서 같이 기출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행정론이 무엇인지 아세요? 행정론은 어떠한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사이, 과정을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직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법과 제도가 클라이언트, 이용자에게 전달되려고 그러면 그냥 뚝 하고 전달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데 그 누군가에 해당하는 뭐가 필요하냐면 조직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론은 다르게 얘기하면 조직에 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무에 계신 분들은 그 조직에 이미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문제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론은 조직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인사에서부터 예산,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평가,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행정론에 들어가 있다. 리더십도 당연히 조직 안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론에 배운 우리가 모든 내용은 이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론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스코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획, 행정론의 1장부터 끝까지를 보면 기획이에요.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이템을 설정하는 것, 이게 기획이겠죠. 기획이 되면 이제 뭘 해요? 조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관장을 둬야 될 것 같고, 국장이 필요하고, 어떠한 역할을 할 팀장이라든지 실무자가 필요하겠네 라고 머릿속에 조직도를 그리는 것이 뭐냐 하면 조직이죠. 조직도가 그려지면 이 조직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겠어요? 채용하겠죠. 그것을 인사라고 합니다. 인사. 자, 사람을 채용하면 그 채용되어진 사람이 알아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죠?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시하게 되죠. 그 지시에 따라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실무자들이 일을 하게 되죠. 일을 하지만 기관의 어떤 목적과 목표와 완벽하게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떤 역할들이 필요하죠? 조정이라는 역할들이 필요하죠. 조정, 그리고 그 일들이 마무리되었을 때는 보고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에는 뭐가 필요해요?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재정의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자, 재정, 예산까지 투입해서 다 활용이 됐어요. 그럼 이제 뭘 하죠? 평가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베는 이 8가지의 영어의 앞단어를 쓴 것인데 결국은 이 포스코베가 행정론의 시작과 끝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공부도 물론 하셨겠지만 이제 기출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속으로 들어가서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사회복지 행정이나 행정론이나 정책론에서 이러한 행정의 특징, 정책의 특징, 거기에 무슨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원료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료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파생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지향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사론에서도 이러한 단어를 배우는데, 조사는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조사론에서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론과 정책론 부분에서는 가치 지향적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원료이기 때문에, 원료가 인간이기 때문에 목표가 어떻게 해요? 목표의 모호성. 목표만 모호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기술도 어떻게 해요? 기술의 불확실성.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해결될 것 같지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기술도 어떻게 해요? 완벽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와 누가? 엔드라고 할까요? 전문가와 이용자의 상호작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누구를 많이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 전문가 의존성이 크다라는 거죠. 왜? 기술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을 원료로 하고, 기술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분야에서 오래되었거나 오랫동안 연구했던 교수님이나 실천가들의 이러한 전문가의 의존성이 크다라는 것이고요. 성과 측정이 모호하고 척도가 부재하다라는 거예요. 척도는 뭐죠? 측정은 값을 매기는 거고, 척도는 어떤 도구, 그 값을 매기기 위한 도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척도가 부재하다라는 거예요. 우울증 수준을 우리가 알려 그러면 우울증 척도를 써야 되는데, 우울증 척도 자체가 상당히 불확실, 모호하고 또 그것이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행정론 그리고 정책론의 특징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1번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을 피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전문가와 이용자의 상호작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정부 이외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 사회복지 조직은 정부뿐만 아니라 또 후원자 개발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민간, 이러한 다양한 지원들을 받게 됩니다. 왜? 우리가 자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외부 의존하는 경향이 상당히 크죠. 자원을 외부에서 의존하기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후원자라든지 기업, 민간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조직성과 객관적 증명이 쉽지 않다. 맞죠? 여기 보면 성과 측정이 모호하고 척도가 부재하다라고 했고, 기술이 불확실하다, 이러한 얘기들은 조직 성과에 대한 성과는 결과잖아요. 여기에 성과, 객관적 증명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옳은 것으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법률과 규칙에 의해 운영되므로 전문성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전문가의 의존성이 크다라고 했죠. 그래서 잘못됐고요. 기업 조직과 비교할 때 대표적인 차별성은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했는데,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오히려 기업이겠죠. 기업은 뭐예요? 인풋 대비 아웃풋을 해서 이것이 큰 영역만 투자를 하고 일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업이 오히려 효율성 부분에서는 기업이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 최근 한국 사회복지 행정의 추세. 최근 한국 사회복지 행정의 추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의 협력이 강조되어진다. 맞죠? 민관 협력이 많이 강조가 되면서 협의체도 만들어지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라든지 언제요? 2015년에 이용시설보다는 생활시설 중심 아니죠. 지금 탈시설화는 아니더라도 지역사회 중심,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이용시설 중심,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이잖아요. 이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도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용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가고 있어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겠죠. 이용시설보다는 생활시설이 아니라 오히려 생활시설보다는 이용시설 보호가 좀 더 강화되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전달체계 개편이 이루어진다. 공공성 강화예요. 공공성을 더 강화한다라는 것은 공익을 중시한다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평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에 대한 관심들이 높으냐 하면 그 소득 불평등이라든지 이러한 불균형, 이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등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공공성이 강화가 된다 그러면 아마 평등에 조금 더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영리기관의 전달체계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네, 영리기관이라 그러면 뭐 사회투자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우처 사업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죠. 그래서 바우처 사업을 하는데 영리적인 성격을 갖고 하는 거죠. 가치는 사회복지적인 가치를 갖고 있지만 운영의 형태는 영리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기관의 전달체계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래서 이 부분 맞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 다섯 번째, 지역사회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하려고 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그죠? 커뮤니티 케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옳은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은 생활시설 중심으로 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28번이네요. 관료제의 주요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처음 나왔으니까 약간 판서를 하고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역시 개발세발이긴 한데요. 28번. 네, 28번 관료제의 주요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관료제, 사회복지 행정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고전 모형과 개방체계와 현대 조직, 이건 경영에 관한 얘기인데요. 현대 조직 이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전 모형은 단일 체계로서 폐쇄 체계라 그러고, 폐쇄 체계에는 관료제 이론과 과학적 관리, 인간 관리 모형이 있는데, 관료제 이론은 지금으로 따지고 보면 어떤 공무원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어떤 수직 구조가 명확하고, 공무원 세계에 가면 어떻게 되죠? 분업이 딱 되어 있잖아요. 무슨 담당은 무슨 담당 업무만 하고, 어떤 담당은 어떤 담당 업무만 하는 이러한 분업 체계로 갑니다. 왜 분업으로 갔냐 하면, 그랬을 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효과성보다는 가장 효율적이다. 효율적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생산성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더 많은 민원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많지 않을 때는 한 곳에서 다 처리해지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없을 때도, 한산할 때도 각각 분업 체계로 가죠. 그래서 목적 전치라든지 역관주의, 이러한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과학적 관리로는 시간을 표준화하고 효율성 보상인데, 무슨 말이냐? 관료제 이론은 수직적이고 분업 체계라고 한다 그러면,
과학적 관리론은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기에 컨베이어에 라디오 부품이 지나가요. 그러면 나사를 조여야 되는데 이 나사를 조일 때 컨베이어 속도가 어느 정도일 때 가장 불량 없이 완벽하게 근로자가 나사를 조일 수 있을까라는 거죠. 너무 빠르면 나사를 조이기 전에 다른 부품들이 지나가 버려서 나사를 조이지 못한 제품들이 흘러가 버려. 그러면 안 되겠죠. 너무 천천히 가면 내가 놀겠죠. 근로자가 놀겠죠. 그래서 이 시간 테이블을 다 작성을 해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맞춰서 컨베이어 속도를 맞추는 거죠. 이러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전부 다 행위별 시간을 표준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속도에 맞추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 속도를 맞췄냐? 가장 효율성,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김진훈이라는 사람은 그거보다 더 빨리 했어. 보통 1시간에 10개를 조립할 텐데 김진우는 1시간에 12개를 했어. 그러면 그때는 뭐가 들어가는 거죠? 네, 보상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거죠. 왜? 과학적으로 관리했을 때 이거는 10개가 맞는데 이 사람은 완벽하게 12개를 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보상이라는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인간관리 모형은 이 과학적 관리 이론에서 언제 가장 생산성이 높을까를 메이어의 호선 실험이라고 그러는데 실험을 해본 거죠. 공장의 조명의 밝기를 바꿔가면서 생산성이 언제 높아질까를 측정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조명을 조금씩 어둡게 했는데 조명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명을 어둡게 하는데도 생산성이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죠. 생산성의 변화를 보인 것은 아주 작업을 못할 정도로 정말로 어두워졌을 때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근로자들은 생각한 거죠. 아, 우리 대표가, 사장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조명의 밝기까지 바꿔가면서 우리를 배려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과학적 관리론을 증명하고자 했으나 결국은 그 안에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그런 어떤 관계, 그 근로자가 사장님이 우리를 이렇게 배려해 주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갖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관리 모형은 공식적인 조직보다는 어떤 비공식적인 조직의 역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인간관리 이론이고, X, Y, Z가 있죠. X 이론은 이게 부정적인 사람들 있죠. 나는 못해, 하기 싫어, 이렇게 X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시하고 통제해 줘야 되겠죠. 여기는 지시와 통제의 역할들을 해준다 그러면 Y, yes, 모든 거 네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겠어요? 지시가 아니라 지지해주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Z는 예술가나 이러한 사람들이죠. 예술가라든지 과학자라든지 저 같은 연구가, 이러한 사람들은 뭔가 지시하고 통제하면요 안 해요. 그럼 알아서 해요. 나 안 할게요 라고 하는데, 그냥 내비둬,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이렇게 특강도 하고 기출문제도 하고 알아서 연구를 한다라는 거죠. 예술가도 그렇고 과학자들도 그러한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Z 성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개방체계가 있는데, 개방체계는 체계 이론과 정치 경제 이론과 제도 이론, 조직군 생태, 뭐 이렇게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체계 이론은 말 그대로 체계에 따라서, 즉 개방 체계 이론은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 행정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체계 이론은 생산, 유지, 적응, 경계, 관리, 이러한 5가지의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생산은 무엇이 들어오냐면 관료제 이론과 과학적 관리론이 효율성, 생산에 대한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들어오는 거죠. 유지라는 것은 어떤 인간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인간관리 이론이 여기에 유지에 들어옵니다. 그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고, 경계라는 것은 외부 체계와의 관계인 거죠. 그리고 이 관리는 그 나머지 4개를 전부 다 조율하는 역할들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치 경제 이론도 간혹 시험에 나오는데 정치와 경제가 합쳐진 거예요. 우리 사회복지 행정은 자원을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 경제 이론을 다른 말로 자원 의존 이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자원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정치나 경제적인 거죠.
정치적인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합법성. 우리가 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고 합법하다라는 합법성을 주장하는데 정치적인 어떤 파워가 필요하고요. 경제라는 것은 물질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물질 자원이 필요한데 그것이 경제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정치 경제 이론하면 자원 의존 이론 생각하시고 합법성과 어떤 물질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도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 행정은 결국은 무엇을 따라간다? 제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5개의 사업 위주로 시설 운영을 해왔다 그러면 2012년에 제도가 바뀌면서 법이 바뀌면서 5개의 사업이 아니라 3개의 기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5개의 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던 종합사회복지관이 제도가 바뀌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결국은 행정체계가 3개의 기능, 주요 기능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꾸고 싶어서 바꾼 거 아니죠? 제도가 바뀌니까 우리가 순응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제도 이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조직군 생태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아까 종합사회복지관을 얘기를 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나의 복지관이 이제는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이제는 안 되겠어. 대면은 안 되겠어. 비대면으로 가자. 그래서 어떤 구글이라든지 이러한 비대면 영상 촬영이라든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막 개발했어요. 처음에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A 복지관이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 복지관들도 서서히 그 체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복지관의 변화가 아니라 조직군이 바뀌고 있죠. 하나의 복지관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종합사회복지관 전체가 바뀌는 그러한 어떤 생태론을 따라간다. 그래서 조직군 생태 이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군 자체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의 복지관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처럼 느꼈는데 결국은 전체의 조직군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 조직 이론입니다. 경영 쪽에서 나온 거죠. 현대 조직 이론도 보면 목표 관리 이론, 총체적 품질 관리, 전략적 관리 이론, 학습 조직 이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목표 관리라는 것은 목표를 먼저 세워서 목표를 중심으로 행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목표 관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인간이 원료이기 때문에 목표가 어떻게 해요? 모호하다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있고요. 총체적 품질 관리, 시험에 그나마 자주 나오는 것이 총체적 품질 관리, TQM이라 그러죠. 그래서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라 그래서 TQM이 많이 나오는데, 이 총체적으로 품질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가장 총체적으로 이 품질이 좋다 나쁘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결국 고객이었어요. 이 고객은 무엇에 따라 지금 시기적절한 제품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가격은 좋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총체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뭘 해요? 상품 후기를 작성하잖아요. 가격은 좋았는지 배송은 빨랐는지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총체적 품질 관리다라는 거죠. 이 총체적 품질 관리는 누가 하겠어요? 대표만 하면 돼요? 아니죠. 고객과 대표와 그리고 실무자들이 전체가 연합해서 했을 때 이 총체적 품질 관리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현상 유지가 아니라 상품을 더 좋게 개발하는 그런 어떤 피드백 작용들이 여기에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략적 관리 이론은 스와트 분석을 많이 쓰죠. 스와트, SWOT, 스트롱, 강점과 위크니스, 위기, 오퍼튜니티, 기회와 스루스,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기,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가끔 시험에 나올 때 강점, SW는 내부 요인이에요. 내부 요인. 그러니까 조직, 우리는 행정이기 때문에 조직 내부 요인에 관한 것이고, OT는 조직 외부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S가 강점이고 O가 기회잖아요. 기회. 그러면 강점과 기회는 유사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것이 조직 내부의 요인이면 강점이 되는 것이고 조직 외부의 요인이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관에 관장님이 오셨는데, 관장님이 엄청 실무 경험이 많으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강점이 되겠죠. 강점.
관장님은 우리 조직 내부의 사람이기 때문에 강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이 이런 거죠. 복지관의 제도가 바뀌면서 복지관의 관장은 3년 이상 이제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제도가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우리 조직 내부의 일이 아니라 외부에서 바뀐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3년마다 바뀌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새로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 뭐에 작용할 수도 있어? 위기. 약점이긴 한데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T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SW는 강점과 약점은 조직 내부에서의 강점과 약점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고, OT는 조직 외부 환경에서 강점과 약점, 그러니까 기회와 위기는 OT에 해당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학습 조직은 조직학습 이론이라 그래서 끊임없이 행정은 어떻게 된다? 학습하면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 공유라든지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의 중요성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많이 설명한 것 같은데 관료제에 대해서, 그 중에 우리는 고전 모형에서도 관료제 이론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조직,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조직 내 권위는 수평적인 구조화한다. 아까 관료제 이론은 공무원 체계, 수직이죠. 그죠? 아주 수직적이잖아요. 권위적이고 수직적이잖아요. 그래서 수평적이다.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자, 니은 조직 운영의 구성원 개인의 사적 감정은 배제된다. 공무원이라고 그냥 계속 생각할게요. 공무원 세계가 사적 감정을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나요? 아니죠. 원리 원칙에 따라 딱 하죠. 그래야만이 나중에 문제가 없고 효율성이 가장 높아지니까 배제되어진다. 맞습니다. 직무 배분과 인력 배치는 공식적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비공식적으로 막 보내고 이거 아니잖아요. 뭐 2년, 3년 있으면 이렇게 순환보직이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업무 활동을 분업함으로써 전문화. 딱 가보면 복지 담당, 건설 담당 이렇게 딱 분업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은, 디귿, 리을이 결국은 관료제 이론의 어떤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 그랬습니다. 앞에 설명한 거랑 연동시키면 되겠네요. 조직 구성원은 비공식 집단의 성원으로 행동하며, 비공식 집단 아주 중요하죠. 이러한 비공식 집단이 개인의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 개인의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보면 여기에서 인간관리 이론입니다. 인간관리 이론이 뭐예요? 호손 효과를 통해서 과학적 관리론, 가장 생산성이 높은 조명 상태를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그 안에서 결국 밝혀진 것은 뭐였죠? 비공식 집단,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결국 깨달으면서 새로운 인간관리 모형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간관리 이론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번 한국의 민간사회복지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간사회복지 조직이네요. 1번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인데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 공급에 참여하고 있죠. 뭐예요? 그러면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요, 어떤 간병 사업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주간보호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에 지금 이미 깊숙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공급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죠. 그게 뭐죠? 영리추구. 영리추구와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적 영리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인데 사회 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옳지 않은 것. 그래서 1번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공급에 영리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요즘은 영리기관도 사회 서비스 공급에 참여한다. 우리 앞에 문제에서도 그렇게 나왔었죠. 바우처라든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고 있지만 영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세 번째, 사회복지법인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인. 이제는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법인이 아니더라도 조건을 갖춰서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뭘 할 수가 있어요? 시설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 계약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뭐예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민간이라든지 법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위탁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다섯 번째, 정부 보조금, 후원금, 이용료 등 재원이 다양하다. 재원이 다양하다. 앞 문제에서도 설명이 되었었죠. 상당히 많은 재원들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원에는 공공재원과 크게 민간 재원들이 있죠. 민간 재원들. 공공재원에는 뭐 일반 예산도 있고, 재산세, 소득세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다른 정책인가요? 기출문제에서 보면 소득세가 뭐가 제일 많죠?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제일 많다. 소득세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회보장, 조세라든지 보험료, 사회보장이니까 보험료. 그 다음에 조세 감면, 조세 지출이라 그러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민간이라는 것은 후원금, 가족 간 이전 있죠. 용돈을 드린다든지,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 이러한 부분들이 민간 재원.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재원에 활용되어지고 있다. 맞습니다. 세 번째, 행렬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행렬 조직하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프로젝트 조직과 그 다음에 행렬 조직. 행렬 조직은 영어로 매트릭스죠. 그래서 매트릭스 조직이랑 같은 거예요. 행렬 조직과 매트릭스가 해석하면 행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조직의 특징을 보면 특정한 사업, 프로젝트에 인력을 파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인 연구소가 벌써 1주년, 한 100주년, 10주년 돼야 되는데 2주년이다. 아직 2주년도 안 됐어요. 복지인 연구소를 차린 지는요. 2주년인데 2주년 기념책을 발간할 거다. 프로젝트 조직이라는 것은 다양한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파견시키는 거죠. 언제까지?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만.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원래 부서로 다 돌아가는 거죠. 언제?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원래 부서로 돌아가는 것이고, 행렬 조직은 좀 달라요. 행렬 조직은 A팀도 있고 B팀도 있고 C팀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기념책인데 편집, 그 다음에 인터뷰, 그 다음에 배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프로젝트야. 이게 기념책 발간이야. 그런데 A 부서에서 B 부서에서 C 부서에서 이렇게 다 오는 거죠. 한 사람씩 온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낮에는 A 부서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이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원 부서에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 부서에서의 의견을 프로젝트 팀에 제시하고 프로젝트에서 논의된 회의 내용을 원 부서에 전달하면서 그런 어떤 융통성이라든지 탄력성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되는 업무 분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탄력적으로 우리가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집권화, 분권화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집권화와 분권화도 가능하죠. 집권화, 분권화도 가능하죠. 반면에 뭐가 모호할 수 있어요? 역할 갈등. 왜? A에 충성을 다해야 될 것인지 이 프로젝트 팀에 충성을 다해야 될 것인지 역할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역할 과다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정도 해서
같이 풀어보시죠. 자, 이번에는 행렬 조직입니다. 이쪽입니다. 이쪽에 대한 설명이에요. 직무 배치가 위계와 부서별 구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조직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조직이 아니라 동태적 조직이죠. 동태적 조직. 그리고 특히 행렬 조직은 집권과 분권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위계와 부서별 구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조직 외에 이제는 뭐가 있어요?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A라는 곳에서는 뭐가 있어요? 위계라는 것이 있지만 이쪽으로 오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계와 부서별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조직이 아니라 동태적인 조직이면서 집권과 분권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조직 운영을 지원하는 비공식 조직을 의미한다. 비공식 조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돼요. 프로젝트 조직이니까 비공식 조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서 비공식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도에 없는, 그래서 아까 축구 동호회라든지 요즘 독서 모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독서 모임. 제주도에는 그 기업 안에 오름 동호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름 동호회, 이렇게 조직도에 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관계의 증진을 위해서 별도로 구성되어지는 그러한 모임을 비공식 조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는 공식 조직입니다. 그래서 잘못됐고요. 세 번째, 합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조직의 유연성을 저하시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그랬죠? 직권과 분권, 그리고 안정성과 탄력성, 유연성, 이러한 것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직무별 분업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사업별 협력을 강조한다. 사업별 협력 강조와 직무별 분업을 인정한다라는 것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직권과 분권, 그리고 기존의 사업과 그리고 프로젝트에 의한 분업,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섯 번째,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가성의 사업 조직이다 그러는데, 아니요, 실제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복지 시설에 가보면 이러한, 지금 예로들은 뭐 100주년, 50주년 기념책 발간, 이러한 작업들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냥 몇 사람을 끌어서 너희들이 책임져 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 조직도 있는가 하면, 그럼 선생님은 저기 당분간 한 2달 동안만 이 일을 같이 겸해서 하시죠 라고 해서 같이 겸해서 하는 사람들을 별도로 부서에서 한 명씩 이렇게 착출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매트릭스 조직, 행렬 조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상의 조직, 가상의 사업 조직이 아니라 실제로 많이 활용되어지고 실제로 그 업무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현실적인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조직의 구성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문제를 봤더니 집권화, 분권화가 있어요. 그래서 집권화를 살펴보면, 집권화는 의사 결정과 권한이 상부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성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반면에 분권화는 어때요? 책임과 권한이 조직 내부로 위임돼 있죠. 위임돼 있어요.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요. 변화 모색이 가능하고, 반면에 분권하기 때문에 어때요? 어떤 조정이라든지 이러한 절차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뭐? 부서 간의 조정이 어렵다라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겠죠. 자,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산 구성원 수 등으로 조직의 규모를 나타낼 수 있다. 그죠? 예산이라든지 구성원 수 등으로 조직의 규모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관 같은 경우는 가형 복지관, 나형 복지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결국은 뭐죠? 어떤 예산의 범위라든지 이것으로 조직을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니은 직무 표준화 정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구성원의 재량권은 낮아진다. 그죠?
표준화 정도가 지나치게 높더라는 것은 딱 정해진 틀이 너무 강하면 구성원의 재량권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틀 안에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사업의 종류가 많을수록 조직의 복잡성이 증가한다. 아무래도 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직은 복잡해지겠죠. 하나의 사업을 하는 조직과 여러 개의 사업을 하는 조직과는 어디가 더 복잡하겠어요? 당연히 이쪽이 복잡할 수밖에 없겠죠. 맞네요. 네 번째, 집권하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재량권을 확대시킨다. 아니죠. 자발적 참여와 재량권을 확대시키는 것은 뭐예요? 여기 보면 집권화는 자율성을 떨어뜨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권화가 아니라 분권화가 오히려 자발적인 참여와 재량권을 확대시킨다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설명은 4번입니다. 분권화는 책임과 권한을 어떻게 해요? 권한을 분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권화는 분산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33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환경,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에 관한 것입니다. 옳은 것. 인구 사회학적 조건은 사회 문제와 욕구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이게 맞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요? 어떠한 욕구가 있는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겠죠. 어르신들이 의료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더 많이 필요하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니은, 빈곤이나 실업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정책 수립과 실행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빈곤이나 실업을 이거는 그냥 개인의 책임이야 라고 하면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쳐서 크게 반영이 안 되겠죠. 그런데 빈곤이나 실업이 이거는 개인의 나태나 이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환경적으로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 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태도는 정책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향을 미친다 맞습니다. 디귿, 과학기술 발전 정도는 사회복지 조직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과학기술의 발전 정도가 사회복지 조직에 운영을 미치죠. 산업화 이론이라고 보면 산업화 이론은 뭐예요? 산업이 발전되면 그것이 뭐예요? 사회복지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고, 행정으로 갖고 오더라도 마찬가지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복지 조직 운영에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클라우드, 최근에 클라우드의 개념들이 많이 강조가 되어지고 있죠. 비대면 서비스라든지 이러한 영역에서. 자, 과거에는 전부 다 우리가 결제를 받을 때 종이에다가 가서 대면에서 결제를 맞았는데, 이제는 클라우드라든지 이러한 서비스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핸드폰으로 결제받고 바로 확인하고 피드백하고 이러한 기관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저희 제주도에도 앞서가는 기관들은 이미 이러한 시스템들을 잘 갖춰 놨더라고요.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복지 조직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맞습니다.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일반 환경과 과학 환경으로 구분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일반 환경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어떤 정치적, 어떤 법적, 인구 사회학적, 문화적, 이러한 부분들은 어때요? 모든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 일반 환경이죠. 모든 환경에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는 일반 환경이죠. 과업 환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과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자, 우리 기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기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기관이 과업이 이 정도 테두리야. 그러면 이게 과업 환경이에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촉하는 환경들을 우리는 과업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접촉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이것을 일반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환경.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재정자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합법성. 우리가 이것이 합법한지 아닌지 합법성. 클라이언트.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후원자. 그래서 이러한 직접적으로 우리와 대면 관계가 있는 곳을 과업 환경이라 그러고,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정치법이
결국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구 사회학적 조건도 우리 조직을 어떻게 위에서 설명했듯이 인구 사회학적 조직도 결국은 영향을 미치니까 영향을 받는 거죠. 과학기술도 어때요? 발전도. 우리에게는 일반 환경에 가까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모두 맞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상 준예산 체계하에서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근데 예산에는 준예산이 있고 본예산이 있고 추가 경정 예산이 있습니다. 본 예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예산이죠. 그리고 국회를 통과한 예산, 이러한 예산들을 본 예산이라고 하는데, 회계연도가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 예산이 의결되지 않았어요. 12월 31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됐어.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았어. 그러면 1월 1일부터 예산을 뭐 할 수가 없어요. 집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전 의결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사전 의결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예산 없이 그러면 나라가 돌아가나요? 예산이 없는데 시설이 돌아가나요? 아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본 예산이 수립되어지기 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준예산이라 그러는데, 이 준예산은 뭐냐면 회계연도가 개시되었지만 본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전년도에 준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준예산입니다. 준예산은 뭐다? 전년도에 일단 본 예산이 수립되기 전까지 전년도에 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자, 그런데 전년도에 준해서 모든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고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임직원의 보수, 급여를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직원의 보수와, 그리고 어떤 사업에 해당하는 직접 사업, 사업에 해당하는 직접 사업비. 세 번째는 뭐냐면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임직원의 보수와 그리고 직접 사업비와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이러한 요인에 한해서 전년도에 준해서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 준예산이라 그러고, 준예산 시행하다가 이제 본 예산이 수립되면 이제 본 예산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본 예산은 예를 들어서 1월 1일까지 본 예산이 수립이 되는데 실제로 사회 환경은 끊임없이 바뀌죠. 갑자기 코로나19가 발생하면 대면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비대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대면 서비스에서 필요했던 예산들은 줄어들고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예산들은 늘어나겠죠. 이렇게 변경이 필요하죠. 그래서 추가하거나, 경정이라는 것은 변경이에요. 추가하거나 기존의 예산에 변경이 필요할 때는 추가 경정 예산, 우리가 다른 말로 추경 세운다 그러죠. 추경 예산 잡는다 그러죠. 추경 예산을 잡는 것을 추가 경정 예산, 이것은 본 예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예산을 추경 예산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준 예산은 전년도에 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요 세 가지 범위 내에서 답을 찾아보면 되겠죠. 직원의 급여, 임직원의 보수 맞습니다. 전기요금, 전기요금은 우리가 사업에 할 때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 안 쓸 수가 없는 그러한 영역이죠. 그래서 전기요금 맞고요.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비, 이거는 나중에 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굳이 준 예산으로 회비까지 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빼도 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이거는 직원 급여에 따른 뭐예요? 법률상 같이 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5번.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잠깐 판서하고 하도록 하죠. 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를 풀기 전에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 특성 이론은 1940에서 50년 말 그대로 태어나면서 뭐가 있다? 리더의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이 리더의 특성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IQ가 높다든지 자존감이 높다든지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리더자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근데 그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 결국 리더를 잘하느냐? 잘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특성을 그렇게 갖추었다 그러면 A 조직에서 훌륭한 리더를 발휘한 사람이 그러한 특성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A 조직의 리더자가 이직을 해서 B 조직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 특성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B 조직에 갔을 때도 리더십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리더십이 탁월해야 되겠죠. 그런데 A 조직에서는 탁월한 리더십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직장을 옮겨서 B 조직으로 갔을 때 그 리더십을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무엇이? 특성의 어떤 인간의 특성이 리더의 자질을 좌지우지 결정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950에서 60년대 나온 이론이 행동 이론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특성을 가졌느냐가 리더자의 주요 자질이 아니라 무엇이다?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오하이오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구조주의와 배려, 이거는 두 개는 전부 다 이거예요. 하나는 생산에 관한 관심이고 하나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조주의와 배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때 리더자로서 존중받고 인정받았느냐라고 봤을 때 오하이오 연구에서는 구조주의와 배려 둘 다 관심이 높은 리더자가 결국은 인정을 받습니다. 생산에도 관심을 갖고 인간에도 관심을 가질 때 리더자의 성향이 가장 좋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죠. 반면에 미시간 연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직무 중심과 구성원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일이냐 구성원이냐를 했을 때 누가 더 리더자의 인정을 받았냐 하면 구성원을 중심으로 했을 때 직무가 아니라 일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더 높은 리더자가 결국은 리더십에 대해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느냐도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생산과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미시간처럼 인간을 좀 더 배려해 줘야 되느냐를 했을 때 이것도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 그럼 뭐가 답이냐 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관리격자 이론이 만들어냅니다. 관리격자론. 관리격자는 이 두 사람의 의견이 과연 무엇이 답인가를 알기 위해서 말 그대로 관리격자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격자를 만드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생산에 관한 부분이고 여기는 인간에 관한 인 거죠. 그래서 관리격자로는 생산과 인간을 이렇게 구분해서 나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과 인간에 전부 다 관심이 없는 경우 이것을 무관심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는 생산에 대해서는 관심을 낮추고 인간에 대해서 리더자가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높았을 때 컨츄리형. 여기는 몇이 되겠어요? x가 1이니까 1.9가 되겠죠. 그리고 생산, 여기는 y가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x는 9가 되니까 9.1입니다. 생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을 여기는 과업 중심. 그리고 인간과 생산을 둘 다 관심을 갖는 여기는 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9.9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누구가 가장 리더십을 인정을 받았냐면 팀형이었습니다. 자, 오하이오에서는 둘 다 관심을 가질 때였고 미시간에서는 여기에서 따진다 그러면 컨츄리가 받았고 관리격자에서는 다시 인간과 생산 둘 다 높을 때니까 둘 다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팀형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인간을 중심적으로 행동하느냐,
생산을 중심적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리더십은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다음 상황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라고 나온 것이 상황 이론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피들러의 상황 이론이에요. 피들러의 상황 이론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데 LPC와 호의성을 알아야 돼요. LPC는 뭐냐면 이 리더자가 함께 일하기 싫은 사람에 대한 점수예요. 호의성이라는 것은 리더와 조직 간의 관계 그리고 과업 구조라든지 지휘 권력이 강한 것을 얘기합니다. 리더자의 지휘 권력이 강한 것을 호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LPC 점수가 높은 리더는 그러니까 함께 일하기 싫은 사람에 대한 점수가 높은 사람은 중간 수준의 호의성으로 리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LPC 점수가 낮은 리더 그러니까 함께 일하기 싫은 사람에 대한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호의성, 매우 높은 호의성을 발휘하거나 매우 낮은 호의성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LPC 점수, 함께 일하기 싫은 사람에 대한 점수가 높은 경우는 오히려 중간 점수, 그리고 오히려 낮은 사람은 호의성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 이론에서 두 번째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 이론을 보면 허쉬와 블랜차드는 부하들의 능력과 의지를 갖고 나눕니다. 그래서 부하들의 능력과 의지를 갖고 나누는데 부하들의 능력과 의지가 없을 때 여기에 보면 관리 격자는 이건 리더자예요. 리더자 관점이에요. 리더자가 무관심하냐 컨츄리형이냐 과업 중심이냐고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 이론은 부하들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부하들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혼돈하지 마세요. 자, 부하들의 능력과 의지를 보고 부하들이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 어떻게 한다? 지시하는 것이고 부하들이 능력은 없지만 의지가 있다 그러면 제시하는 거죠. 뭘 제시하면 좋겠어요? 어떤 꿈이라든지 어떤 목표라든지 이런 걸 제시해 주면 되겠죠. 의지가 있으니까. 그죠? 자, 반면에 능력은 있는데 의지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고 능력과 의지가 다 높아. 그러면 위임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 이론은 부하들의 능력과 의지를 갖고 나누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거래적 리더십은 어떤 현상 유지 그리고 조직 안정에 관점을 하고 어떤 전통적인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변혁적 리더십은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강한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자, 그러면 거래적 리더십이 좋아요? 변혁적 리더십이 좋아요?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변혁적 리더십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 관장님이 밖에 나갔다 오더니 우리 이거 하자라고 하고 또 어떤 회의 갔다 왔더니 우리 이거 하자라고 하면 결국 종사자들은 근로자들은 좋을까요? 그것도 만만치 않은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은 잘 응용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경쟁적 가치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 경쟁적 가치 리더십은 조직이 유연하냐 통제가 심하냐와 조직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을 갖고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이 통제가 심하면서 조직 외부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목표 달성형으로 리더를 해야 되고 우리 조직이 유연하면서 조직 외부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면 비전을 제시해주는 가장 이상적인 거겠죠. 그리고 조직 내부 우리 관장님은 밖에 나가지 않아. 그냥 조직 내부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유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동기부여의 리더십을 우리 관장님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아. 24시간 복지관 안에만 있어. 그리고 통제가 엄청 심해. 그럼 분석적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1번 블레이크와 머드는 관리 격자 이론에 의하면 과업형이 가장 이상적인 리더라 그랬는데 관리 격자는 행동 이론에서 오하이오가 두 가지가 둘 다 그리고 미시간은 하나 인간 중심일 때 근데 그럼 답이 없잖아. 그래서 관리 격자 이론을 만들었는데 어떨 때였어요? 관리 격자는 생산과 인간에 대한 관심에서 둘 다 높은 여기에
9.9일 때 T명일 때가 가장 좋았죠? 그래서 과업형이 잘못됐습니다. 여기가 9.9 T명일 때가 가장 이상적이다. T명일 때가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피들러의 상황 이론에 의하면 상황의 호의성이 모두 분리하면 리더가 인간 중심의 행동을 해야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의성이 모두 분리하다라면 매우 낮다잖아요. 매우 낮으면 LPC 점수가 낮은 것을 의미하겠죠. LPC 점수가 낮은 것은 여기는 과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과업 중심. LPC 점수가 높은 리더는 어떻게 해요? 인간 관계 지향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호의성이 모두 불리하다는 것은 매우 낮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과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과업 중심이다라고 해서 얘도 틀렸고요.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 이론에 의하면 구성원의 성숙도가 낮은 경우 위임형 리더십이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의 허쉬와 블렌차드에서 구성원의 성숙도가 낮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성숙도가 참 애매하긴 하네요. 그죠? 근데 능력도 낮고 의지도 낮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적어도 지시형이죠. 지시. 성숙도가 낮은 경우 지시형이에요. 근데 적어도 위임형은 아니죠. 성숙도가 낮다라는 것은 뭔가 부족한 건데 위임, 능력과 의지가 좋은 사람은 성숙도가 낮다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위임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위임형은 아니다. 위임형은 가장 좋은 것 뭐예요? 능력도 있고 의지가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성숙도가 가장 높을 때 위임형이다 라는 거죠. 성숙도가 낮을 때가 아니라 가장 높을 때 위임형.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네 번째, 킨의 경쟁적 가치 리더십에 의하면 동기부여형 리더십은 목표 달성과 리더십과 상반된 가치를 한다. 리더십은 동기부여형 리더십은 목표 달성성 리더십과 어떻게 한다? 상반된 가치를 추구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시면 동기부여형과 경쟁적 가치 리더십에서 목표 달성형은 서로 어때요? 가장 상반되죠. X축으로도 상반되고 Y축으로도 상반되는, 그래서 동기부여형과 목표 달성형은 상반되는 리더십을 보인다라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은 4번. 베스의 변혁적 리더십에 의하면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욕구와 보상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욕구와 보상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전통적인 리더십이고 변혁적 리더십은 뭐에 더 관심을 갖냐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욕구와 보상이 아니라 외부 환경의 변화가 여기에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뭐다? 변혁적 리더십은 외부 환경 변화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번은요, 사실상 하나의 문제지만 이거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5개의 문항입니다. 그래서 각각을 정확하게, 그냥 대충 하는 것도 아니라 각각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풀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피들러의 상황 이론의 호의성이라는 단어를 그래도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은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를 수가 있고요.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 격자에서도 과합형 여기에 1.9 이러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공부한 사람만 알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한 것을 기초로 해서 이론서를 한 번 더 보시면서 좀 보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죠. 너무 제가 꼼꼼하게 설명했나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죄송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풀이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